다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스포츠의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배드민턴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기록이 마침내 깨졌습니다. 한 시즌 상금 100만 달러, 그리고 2026년 시즌이 시작된 지 단 12일 만에 월드 투어 2년 연속 우승. 이 모든 기록의 주인공은 대한민국의 안세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상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안세영은 1년에 도대체 얼마를 벌고 있을까요? 상금만 보면 이미 수십억 원, 후원 계약은 수십억 원 규모라는 소문. 그런데 광고는 거의 없습니다. 국내 연봉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세계 랭킹 2일 위, 올림픽 챔피언, 배드민턴 여제. 이 세 가지 타이틀을 모두 가진 선수가 왜 아직도 연봉 논란의 중심에 서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한 선수의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세영의 수입 구조는 지금 한국 스포츠가 어떤 방식으로 선수를 평가하고 어디까지 보상하며 무엇을 기준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무대에서는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는 선수가 국내 시스템 안에서는 규정과 상한선의 묶여 같은 연봉표를 반복해서 받아야 했던 이유, 성과가 쌓여도 보상이 거의 변하지 않는 구조, 그리고 그 구조를 선수 개인의 노력과 인내로만 버텨야 했던 현실. 안세영의 연봉은 그래서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국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이 어디에서 멈춰 있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안세영이 얼마를 벌었다는 자극적인 숫자 나열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안세영의 돈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상금과 연봉이 이렇게 다른지, 그리고 이 구조가 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안세영의 연봉 논란이 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는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콘텐츠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숫자 뒤에 숨은 이야기, 안세영의 연봉이 만들어진 진짜 구조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안세영의 수입 구조를 겉이 아니라 속부터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영역,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회 상금입니다. 이 돈은 협회 규정도 기업 계약도 그 어떤 보호막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코트 위에서 이겼느냐 졌느냐로만 결정됩니다. 2023년 안세영은 한 해 동안 62만 8천 달러의 상금을 벌어들였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많다 수준이 아닙니다. 남자 단식 세계 최정상 빅토르 악셀센과의 격차가 불과 1만 달러 남짓. 여자 선수로서가 아니라 전체 배드민턴 시장 기준으로도 이미 최상위권 수익 구조에 진입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 숫자는 역사로 바뀝니다. 월드 투어 파이널 우승을 포함해 연간 상금 100만 달러 돌파. 배드민턴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기록. 이 순간부터 안세영은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숫자로 지배력을 증명한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정도면 연봉도 엄청나겠지?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2026년 시즌.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세영은 말레이시아 오픈과 인도 오픈을 연달아 재패하며 단 12일 만에 상금 16만 8천 달러를 쌓아 올립니다. 이건 보통 선수라면 한 시즌을 통틀어도 만지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안세영은 여전히 연봉 논란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금은 개인의 능력으로 벌어들이는 완전한 시장 수입이지만 연봉은 국내 시스템 안에서 관리되는 규정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배드민턴의 기업팀 구조에서는 선수가 아무리 세계 1위가 되어도 연봉 상승에는 명확한 상한이 존재합니다. 성과가 쌓여도 계약은 거의 동일, 우승이 늘어나도 보상은 제한적. 이 구조에서는
세계 1위도 국내 기준으로는 관리 대상 일 뿐입니다. 즉, 안세영의 상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날수록 연봉과의 괴리는 더 선명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는 연봉 30억, 40억짜리 선수로 평가받는데 국내 시스템 안에서는 여전히 같은 급여표를 적용받는 현실. 이 모순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이 구조는 과연 정상적인가? 그리고 이 질문은 안세영 개인을 넘어 한국 스포츠 전체를 향하게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이 구조가 과거에는 유지될 수 있었고, 왜 지금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는지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질문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도대체 이 구조는 왜 이렇게 오래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안세영에서 문제가 터져 나왔을까요? 답은 한국 스포츠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기업팀 중심 시스템에 있습니다. 과거 한국 엘리트 스포츠는 분명히 장점이 있었습니다. 선수는 일찍부터 안정적인 소속을 갖고 기업은 장기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협회는 전체 균형을 관리하는 구조, 성과가 크지 않던 시절에는 이 시스템이 꽤 잘 돌아갔습니다. 세계 1위가 매년 나오는 구조도 아니었고 국제 상금 규모도 지금처럼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국제 스포츠는 이미 완전한 시장 경쟁 체제로 넘어갔고 상금 스폰서 브랜드 가치가 연봉을 압도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만은 여전히 관리형 시스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선수가 얼마나 벌 수 있는지보다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가 먼저 정해져 있는 구조. 성과가 보상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규정이 성과를 눌러두는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에서 세계 1위는 오히려 위험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 1위가 등장하는 순간 모든 모순이 한꺼번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안세영이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녀는 한두 번 반짝한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우승이 반복됐고, 랭킹 1위가 고착화됐고, 상금이 매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계약 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논리의 붕괴였습니다. 세계 시장에서는 수십억 원의 가치를 증명한 선수가 국내에서는 규정상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는 이유로 묶여 있는 상황. 이건 협회가 잘못했다, 기업이 인색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이 정도 급의 선수를 처음 맞아본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안세영은 누구보다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불만을 폭로하지도 않았고 공개적으로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시스템 바깥에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개인 계약이라는 선택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선택이 반항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국내 구조 안에서는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다는 걸 선수 본인이 가장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단순한 스폰서 계약을 넘어 한국 배드민턴의 판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바로 이 지점, 안세영이 어떻게 개인 계약을 통해 연봉 구조 자체를 뒤집었는지, 그리고 왜 이 선택이 돈보다 큰 의미를 갖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가장 현실적인 지점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안세영은 왜 광고를 거의 안 하나요? 세계 1위, 올림픽 챔피언, 연간 수입 수십억 원. 보통이라면 광고가 쏟아지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하지만 안세영의 선택은 정반대였습니다. 광고를 늘리지 않았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줄였습니다. 이건 기회 없어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안세영 측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은 돈을 최대화할 시기가 아니라 경기력을 최대화할 시기다. 배드민턴은 시즌이 거의 끊이지 않습니다. 이동, 시차, 훈련, 회복. 이 네 가지가
조금만 어긋나도 바로 성적에 영향을 줍니다. 광고 촬영 한 번, 행사 일정, 하루가 체력과 리듬을 깨뜨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안세영은 수익을 늘리는 대신 리스크를 줄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브랜드 소모입니다.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광고에 노출되면 선수의 이미지는 빠르게 소비됩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 되지만 커리어 후반부나 은퇴 이후의 가치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안세영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희소성을 유지합니다. 조용히 경기력으로만 브랜드를 쌓습니다. 이 전략은 이미 결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광고 수입이 많지 않아도 대회 상금과 개인 후원 계약만으로 연간 수십억 원의 안정적인 수입 구조가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광고를 안 해서 손해를 본 게 아니라 광고 없이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든 것입니다. 이거는 선수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돈 때문에 일정을 흔들 필요도 없고 노출 때문에 집중력을 잃을 이유도 없습니다. 경기력은 유지되고 기록은 쌓이고 브랜드 가치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택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안세영은 지금의 수익이 아니라 선수 인생 전체를 설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모든 선택을 종합했을 때 안세영의 연봉은 지금 실제로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이 숫자가 한국 스포츠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마지막 파트에서 이 모든 숫자를 하나로 모아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이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안세영의 연봉이 화제가 되는 이유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수입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입니다. 세계 랭킹 1위, 올림픽 챔피언, 연간 상금 100만 달러 돌파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한때 저연봉 선수로 불렸습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이나 협상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스포츠 시스템이 성과보다 규정을 우선해온 구조적 한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안세영은 완전히 다른 단계에 올라 있습니다. 대회 상금은 경기력으로 증명되는 가장 순수한 보상이고 요넥스와의 개인 후원 계약은 세계 최고 선수의 시장 가치를 정면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소속팀 연봉이 더해지며 안세영의 수입 구조는 단기 성과 중심이 아닌 장기 안정형 모델로 완성됐습니다. 광고를 무리하게 늘리지 않고도 연간 수십억 원의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는 그녀가 얼마나 철저하게 커리어를 설계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지점에서 안세영의 사례는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섭니다. 성과가 보상으로 연결되지 않던 구조는 결국 스스로 균열을 드러냈고 그 틈에서 선수 중심의 새로운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안세영은 시스템에 순응한 선수가 아니라 시스템이 변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한 존재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너무도 당연한 원칙을 현실로 만든 것입니다. 결국 안세영의 연봉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스포츠가 어디까지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기준점이며 앞으로 등장할 다음 세대 선수들이 어떤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잣대입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기록으로 말하고 구조로 증명해온 안세영의 선택은 이제 개인을 넘어 하나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세영의 현재 수입은 과한 보상일까요? 아니면 너무 늦게 찾아온 정당한 결과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